이번 강연의 마무리를 짓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처음에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진행한 2014 미래경제정책 강연의 목적은 경제의 최일선에서 가족과 회사 그리고 국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진취적이고 올바른 경영 리더십을 가진 대표님들과 임원분들을 모시고 여야의 의원님들께 국가 정책과 경제 정책 그리고 초빙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에 따른 경륜과 리더십을 받아들이고 접목하여 기업 경영에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강연회를 진행하는 동안 세월호 사고를 위시한 수많은 사건과 사고 그리고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등이 겹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여는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여서 더욱더 좋았고 새벽부터 준비하셔서 참가해 주시고 치기 어린 저를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던 존경하는 우리 원우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좋은 분들과의 만남을 단발성으로 끝난다는 점이 너무나 아쉽고 서운합니다. 물론 이 강연회 밖에서 얼마든지 인사드리고 교류하고 만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감과 일체감을 쌓아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이 작은 모임을 지속하고 나아가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임을 같이 미래경제정책 포럼으로 만들어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연회는 연사로 초빙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그분을 듣고 청취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미래경제정책 포럼으로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나보다는 우리, 혼자보다는 같이 하고 싶은 이런 바람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같이 저와 같이 공동으로 기획한 최규슬 본부장님, 한국경제신문 최규슬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재환 대표님이 어제 밤새워서 원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침에 나오면서 그 7월에 시작했는데 벌써 끝이구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처음 오셨을 때는 아마 조금 대면하신 부분이 좀 있으신데 지금은 테이블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시는 걸 보면서 이게 정들자 이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요. 사실은 우리 이재환 대표님하고 기획 의도가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치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나 경제를 한번 바라보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저는 이 기획을 좀 했었고요. 농담인데 아무도 안 웃어주셔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강연을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강연해주신 분들 참 고마웠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정말 좋은 분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분들 많이 인사드렸고요. 그리고 참석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연회가 끝나고 나서도 제가 혹시 불쑥 찾아가거나 좀 운전박대 하지 마시고 좀 잘 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참석하여 주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미래경제정책 강연회 보궐선거에서 지역구도를 깬 정말 큰 일을 해내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당선된 후에 정말 많은 분들께 회자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이슈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전남 순천 곡성에서 당선되시고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초대되신 존경하는 우리 이정현 의원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의 박정근 부사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장상규 상무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규슬 본부장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용보증기금의 권영택 전무님이십니다. 제1비회계 박용진 상무님 오셨습니다. 김현장 법률사무소 강한승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종이 없는 벽지의 김석환 회장님 오셨습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최양석 교수님 오셨습니다. 주식회사 스타인터내셔널 김동원 대표 오셨습니다. 주식회사 림핏의 박광열 대표 오셨습니다. 대명 PNC의 윤성환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삼익제약의 이충환 사장님 오셨습니다. 도시가스협회 김진덕 전무님 오셨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김병숙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나눔신문의 김용길 대표님 오셨습니다. 한양대학교 정영천 교수님 오셨습니다. 대한합기도연맹 권순탁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주식회사 잡초 정용주 대표님 오셨습니다. 산하대부의 이병호 준법관리 오셨습니다. 사단법인 참다운의 박은동 이사장님, 주식회사 태성의 신은주 회장님 오셨습니다. 바울종합건설의 임종대 전문의 오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신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욕먹고 있는 시절에 국회의원한테 뭘 얻어가시겠다고 그러시면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고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먼저 좀 몇 가지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면서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네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꺼번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십시오. 이 강사가 시원찮으니까 궁금한 것도 없잖아요. 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뒷포장을 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상미는 산업인을 예. 예. 일부러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네. 예. 계속 하다가 이제 어려운 질문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순천에 가서 이렇게 당선된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호남 출신입니다.
전라남도 중에서도 곡성군은 조금 앞에 골곡자가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그게 곡성, 사람들 죽었을 때 그 곡성으로 잘못 알고 곡성을 영어로 뭐냐 그랬더니 아이고 저는 어쨌든 곡성 출신. 네. 또 이제 목사동면이라고, 목사동면이 나무목자, 여덟팔자, 절사자, 고울동자 그럽니다. 옛날에 절이 하나만 있어도 산골일 텐데 18개나 처박혀 있는 그 아주 어마어마한 산골, 곡성군 목사동면. 그 중에서도 이제 동암리라고 옛날 동산절이 있었던 산 밑에 있는 마을이 있는데, 동암리,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또 12가구가 따로 떨어져 나가서 관암촌이라고 하는 마을에 형성하고 있는 12가구가 사는 마을에서 중학교까지 자랐고, 물론 뭐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에 생전에 계시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한반 졸업한 조그만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하는 것은 27살 때 국회의원 비서관을 시작을 했었었고, 국회에 대한 꿈은 초등학교 3학년 때 합동유세를 보고 그때 국회의원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그 마을은 만약 경우에 코카콜라를 실은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 뒤에서 나온 매연 냄새가 워낙 특이하게, 차를 못 보고 자랐기 때문에 매연 냄새를 맡으려고 온 동네 애들이 차 뒤를 따라가면서 그 차 매연 냄새 맡는 것을 너무너무 즐기던 그런 산골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초등학교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찝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양복 입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본 것도 처음이었었습니다. 제게는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을 느끼고 있을 때였었는데, 후보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여기 서갑선 도로를 전부 포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를 타고 광주를 다니는데, 강을 건너서 광주를 나가는데 여기다 다리를 놓겠습니다. 포장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바위, 시골에 가면 순전히 바위 살이니까 바위나 산이나 소를 뜯기로 이제 저수지를 가면은 저는 항상 올라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동네를 전부 기와집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황전댁이라고 너무 가난하게 산 집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황전댁을 새끼를 다 쌀밥을 먹게 하겠습니다. 그 꿈이 중학교가 되면서 점점 시야가 넓어지고 고등학교가 되면서 더 넓어지고, 그리고 그때마다 읽는 책이 전부 전기전집이었고 정치 관련 책을 읽게 되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린이 자유, 어깨동무라는 잡지 2권을 시골 촌놈이 정기구독을 했고, 소년 한국일보를 보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이후로 신문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쭉 해왔습니다. 참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목표가 정해지면 자연히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된 책과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 비서관이 됐고, 그 뒤로 이제 쭉 현실 정치에서 있으면서 지금은 집권당의 최고위원을 2번을 지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18대, 19대 재선 의원을 하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2번 지내서 성이 이시여서 이렇게 2번 더 앞으로 더 그건 잘 안 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또 다른 분야로 또 2개를 더 하려면 갑죠. 어쨌든 제가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면서부터 또 다른 꿈과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거는 매우 작다면 작을 수 있고 크다면 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호남의 정치,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호남이 정치가 왜곡되고 있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큰 부족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 전체가 수년 동안, 아니 10수년 동안, 아니 20년, 30여 년 동안 일당이 독주를 하고 일당이 독점을 하고 일당이 독선을 하고 됐을 때 생기는 폐해에 대해서 저는 너무 생생하게
잘 알고 있었고, 내가 정치를 한다면 어차피 세상을 다 뒤바꿀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 우선 내가 너무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호남의 정치, 이 잘못된 부조리는 결국 깨겠다. 호남에 반드시 정치에 경쟁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을 어느 순간부터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19년 동안 일관되게 호남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95년도에 처음 광주시의원을 30대 때 출마한 걸 계기로 당연히 떨어질지 알면서도 국회의원을 이번까지 3번 출마를 했었습니다. 한 번에 0.7%를 얻은 적도 있었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당선 가능성을 조사할 때 항상 이재명 빵 0%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코 이걸 한번 바꾸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줄곧 출마를 했었었고, 드디어 지난 19대 막 정식으로 그 선거 총선 치를 때에는 광주에서 39.7%라고 하는 거의 기록이 없는 그런 실적을 했었었고, 이번에 19년 만에 제가 호남에서 4번째 도전하는 19년 만에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선 강사님이 석 달 만에 됐다고 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19년 동안 피눈물 나게 뛰었었습니다. 왜 그러면 저는 그렇게 호남에서 되고 싶어 했고 호남을 바꾸고자 합니다. 저는 호남의 탯줄을 묻은 전형적인 호남입니다.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순천 복성 사람들하고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순천 서남사에서 동자승 시절을 보냈었던 조재웅의 선생님 쓴 태백산맥에 워낙 그쪽 순천, 곡성, 구례, 보성 쪽 사투리가 가장 정확하게 많이 묘사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었었지만 이번에 내가 다시 읽고 갔습니다. 그래서 입에 아주 사투리를 굉장히 익숙하게 해하고 가서 부담감 없이 다가서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제가 호남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또 호남의 문제점이 뭔지도 알고 또 호남에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바꾸고 싶은 열망과 욕망이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을 이미 지냈고 국회의원 하면 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절에 4년 동안 한 번 가기도 힘들다는 예결위원을 저는 4번을 하면서 호남 예산을 죽고 사고 챙겼을 정도로 예산의 배정과 그리고 예산의 통로를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또 현 정부에서는 그래도 청와대 수석을 2번을 지낼 정도로 언론에서는 실세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났고 잘 알고 너무 사랑하고 문제점도 알고 그걸 고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또 그걸 고치려고 하는 그런 능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가 호남에서 출마한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호남에서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꿈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Why not? 내가 왜 안 돼?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로 하여금 새벽 3시 40분에 나가서 가스 충전소부터 돌기 시작했고 12시까지 죽고 살고 돌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가 됐습니다. 왜 내가 안 되는데? 너희들이 뭘 했는데? 이게 저로 하여금 엄청난 에너지를 갖게 했었었고 저는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이제 당선이 됐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당선되게 되는 데는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정신이 맞닥뜨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맞았고 제 소신이 워낙 강하고 분명했고 그리고 소신과 타이밍뿐만 아니라 저는 이날을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큰 목표를 두고 지금 이렇게 전진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저처럼 이 3가지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고 용을 써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타이밍을 또 놓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휘어잡는 것, 그것도 실력이고 그것도 감각이고 그것도 정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그냥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내가 회사를 한번 키우겠다가 아니라 이걸 키워서 뭔가 공적인 면에 있어서의 누구에게 내놔도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뭔가를 바꾸고 기여하고 하려고 하는 어떤 큰 의미에 있어서의 소신, 이 소신을 분명하게 갖는 것 저는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만 갖고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호남놈입니다. 새누리당은 호남에 국회의원이 30여 년 동안 없었었던 불모지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위원을 2번을 지내고, 그리고 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청와대 수석을 2번을 지내고, 저 혼자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한 명 데리고 가는 정무팀장을 저만 데리고 가실 정도로 제가 이렇게까지 저절로 됐겠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를 했냐면 단 한 사람도 저를 끌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사무처 시절에 인사철이 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있고 당직자들이 있으니까 가서 논비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지만, 저는 아예 가서 마음 터놓고 차 한잔 얻어먹을 호남 출신 국회의원 당직자는 고소하고 국회의원이 한 명 없는 시대를 완전히 저 혼자인데 누구한테 가서 호소를 하고 누구한테 제가 가서 기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를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치권은 언론이더라고요. 무조건 언론이더라고요. 우리가 사무처 시절에 그렇게 높이 보였었던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당 대표가 쩔쩔 매는 게 우리보다 한참 어린 나이 기자들 앞에서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언론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신문을 4번을 읽었습니다. 먼저 가판 9개를 아무리 술이 많이 취한다도 반드시 밤늦게라도 해서 완전 독파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사설, 칼럼은 말할 것도 없고 만화, 만편까지 다 읽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누구하고도 제가 그 신문을 9개를 다 읽고 나서 한 신문을 꼼꼼히 읽은 사람하고 신문과 그 신문 나온 내용 기사와 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해서 저를 이긴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꼼꼼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번판하고 가판을 넣고 어젯밤에 큰 기사가 어떤 게 작아졌고 어떤 기사가 작았는데 커졌고 어떤 기사가 다른 신문에도 한꺼번에 더 크게 났고,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이걸 읽게 된다고 한다면, 읽는 눈이 생긴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뭐가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을 누구든지 다 거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토요일날 그 일주일치 신문을 모아놓고 반드시 볼펜으로 이면지에다가 내가 기억하고 싶은 모든 걸 썼습니다. 누가 어떤 괴상망측한 발언을 했다든지 막말을 했다든지 수치가 좋은 게 있다든지 무슨 정책을 발표를 했다든지 누구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든지 사설 칼럼에 너무 좋은 문구가 있었다든지 무조건 다 썼습니다. 몇 페이지고 관련 없이 썼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은 그걸 독수리 탑법으로 전부 제가 직접 타이핑을 했습니다. 뭐가 됐겠습니까? 제가요, 지금 딱 여기 앉아가지고 아까 국민연금 얘기를 한다, 또 무슨 얘기를 한다, 무슨 쟁점이 됐다, 어떤 이슈도 딱 얘기를 하면요, 그거요 3주 전에 누가 어떻게 얘기했고요, 야당은 이거 이렇게 했고요, 어느 칼럼에서는요 그걸 이렇게 대부분의 칼럼은 긍정적이지만 어느 칼럼은 이렇게 부정적이고요, 이건 완전히 한결의 경향조차도 이건 완전히 극찬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이게 쫙 정리가 되게 됩니다. 저 정도, 이제 그 정도로 3개월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야당 시절에 썼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또 하나가 그 당시에 대표님이 또 누군가 박지원 비서실장님께서 그분들이 야당 시절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발언했던가를 타임지로 들어가서 기간을 누르고 치면은 그 사람들이 야당 시절에 했던 발언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바로 그 다음날 그건 바로 공격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변인 논평 다 내가 쓰게 되고, 당직자 발언도 다 내가 쓰게 되고, 전략회의를 들어가도 주로 제가 발언을 합니다. 어쩐 날은 저 새끼 너무 설친다 소리 들을까 싶어서 말을 안 하려고 해서 살짝을 꺼집습니다. 그래도 답답해서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잠깐만요. 그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요 수송제 시절에 그렇게 장애 집회를 하다가요 이렇게 해갖고 그냥 도저히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호랑이 등에서 내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인사철이 되면 당 대표실에서는 대표실을 데려갔다고 해야 되고 기획위원장은 완전히 전략기획단장으로 이정현이 데려간다고 난리가 나고 대변인은 이정현이 아니면 대변인이 안 맡겠다고 난리가 나고 완전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쁜 시절에도 저는 토요일날 오면 항상 교보문고에 왔습니다. 야당 사무처 요원들은 70만 원, 80만 원, 어쨌든 1년 동안 무급휴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그 시절에 저는 교보문고에 왔고 오후에 항상 와서 온갖 책을 봅니다. 3시간, 4시간 서서 보면서 수첩을 갖고 가서 제 생각을 딱 합니다. 오늘 와갖고 3시간 동안 한 줄만 내가 참고할 한 줄만 찾아갖고 가면 나는 완전히 오늘 하루 있다 먼 거다 생각하고 와서 계속 어떤 것은 서문만 보고 어떤 책 제목만 보고 어떤 것은 내용도 상당히 좀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서너 시간씩 항상 했습니다.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나갈 방향이 뭔가 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토니 블레어 책을 9권 토니 블레어 책이 우리 방에 제일 많습니다. 또 내가 나중에 박근혜 대표를 모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마가렛 대처하고 또 독일의 누구죠? 독일의 대처하고 메르켈을 하고 메르켈은 제가 3번을 대통령과 같이 다니면서 뵀습니다만은 이 그런 책들을 있는 대로 끄집어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참고하고 그리고 미국, 일본, 그 밖에 덴마크 이런 나라에서의 혁신 그분들에 대한 관련된 책들을 하나만 죽고 살고 있고 죽고 살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한 것들이 저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도 촌놈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인생은 모두가 비주류였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험, 대학교 시험 한 번도 전교에서 붙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고 광주에서는 광주 설레시오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만 전부 후기입니다. 저는 엘리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에 들어와서도 호남 출신에서 항상 비주류였고 저는 공채 출신이 아니라 글정쓴다 그래가지고 특채 출신에서 공채 출신을 할 때 항상 질시의 대상이었었고 미움의 대상이었고 배제의 대상이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저에게 비주류였는데 저는 당선되고 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18대 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금요일에 심야 기도를 했다가 정말 난생처럼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날 기도를 하러 가면서 오늘은 감사 기도만 해야지 하고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겪어왔던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나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이렇게 박근혜 그 당시에 대표한테 이런 정말 인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걸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비주류로 나를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를 계속 비주류로만 이렇게 연단시켰던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내게 주어진 권한, 소위 말하는 권력을 가지고 이제 예산 배정부터 시작해서 법안 심의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씨름협회가 가장 다 없어져 가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우리 전통 씨름을 보급하기 위해서 씨름판을 못 만드니까 자기들 매트를 개발하고 5억 가치만 이거 사주면 우리나라 그 유명한 감독들과 선수들이 학교를 순회하면서 씨름을 가르치겠다고 하는데 그 5억을 376조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예산 중에 돈 5억을 배정을 안 합니다. 우선 관심부터 아무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선 전통 우리 그 운동을 보급시키겠다는 것도 고맙지만 또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한때는 온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했었던 씨름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배제되었고 소외받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발언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번역하고 있는 그걸 뭐라고 하여튼 이렇게 우리 국어를 번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도 마찬가지로 1년 예산이 12억, 16억 이게 막 노벨 문학상 못 받는다고 투덜거리고 난리가 아니면서도 그런 쪽의 지원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아예 만나면 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주로 그런 사람들만 만났고 그렇게 소외되고 느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귀 기울였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분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18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장애인과 관련된 것은 너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장애인들은 AM으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어떤 데는 전파가 가지도 않고 어떤 데는 계속 지지직거리고 아주 정말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누가 라디오를 들었습니까?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주로 듣는 게 라디오인데 이 라디오를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걸 FM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주파수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 최수정 방통위원장하고 무짐막지하게 싸워서 결코 제가 그 확보를 하고 그 주파수를 받아내서 그 개국식을 한 날 가장 대학교를 초대를 받아서 제가 가서 너무 기뻤습니다. 장애인 미술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외국인 장애인들은 어떤 데서 영감을 얻고 어떤 미술 활동을 한번 눈으로 보고 싶다. 3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27명의 장애인들을 모시고 가서 미술가들을 모시고 가서 하고 나니까 일본에서 우리도 떼어달라 해가지고 금년에 지금 끝났는지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또 초청장이 왔었었는데 한중일 장애인 미술인들이 그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한 많은 일들이 제가 비주류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소신이 항상 결실로 맺어지고 결실로 맺어질 때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울 수 있었던 것도 정도 정치, 원칙을 지키는 정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못 만나고 있다가 드디어 만났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온 정말 제 정성을 다 쏟아서 그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분은 박근혜라는 사람은 일관성, 우선 원칙과 정도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전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5년 전에 했었던 말을 지금 했던 말과 딱 얘기해보면 너무 일치할 정도로 그렇게 어떤 그 신념을 갖고 쭉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모신 2004년 5월달부터 그분과 다니면서 제가 기록해왔었던 그분의 발언록을 제가 제 혼자 책으로 만들었고 지금 5번째입니다만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고 제가 어디 외국 가거나 길 여행을 할 때에는 주로 그걸 쭉 보면서 이분이 통일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을 했고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을 했고 전자권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고 이걸 사실 익혔기 때문에 제가 대선 때 공보단장을 하면서 대변인을 하든 청와대 홍보수석을 하든 기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생각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참고 발언들을 쭉 해줄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그런 데서 비롯된 준비 그리고 소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천에서는 그러면은 타이밍이라는 게 뭐냐? 이거 호남 출신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이 말은 맞습니다. 지금 호남 사람들은 세민들,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거의 목젖까지 차 있습니다. 그냥 잘못하면 바로 제대로 뱉을 찾으면 언제든지 뱉어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불만이 극도로 차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이걸 대안을 찾지를 못해서 그걸 못 뱉어놓고 있다가 이번에 이정현이 나타나서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고 하는 것을 듣고 순천 곡선 사람들이 화감하게 저에게 표현을 줬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인사가 이거였습니다. 난생 처음 일본 한번 찍어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본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게 전부 다 공통적인 인사였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말 같죠? 아무도 안 보는 투표장 안에 들어가서 2번을 찍느냐 1번을 찍느냐로 선택을 하는데 이분들은 1번을 찍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신으로 생각합니다. 배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이념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강한 2번에 대한 그게 있는데 그걸 바꿔서 1번으로 찍는 사람이 총선도 아니고 보궐선거 때 6만 815명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 행사한다고 사람 동원할 때 500명을 동원을 하면요 3,000명한테 전화를 해도 500명이 얼뚱말뚱입니다. 5,000명을 동원한다고 한다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아예 동원 자체가 전라남도 전체를 동원해도 500명은 전라남도에서 새누리당 동원하기가 어렵지만은 사실 개국 영국 같은 곳에서 5,000명을 동원했다고 하는 것은 몇 날 며칠을 전 시골에서 뛰어도 어렵습니다. 10,000명 더 어렵습니다. 6만 815명이라는 사람이 생전 찍어보지 않은 1번에다가 마음을 주고 찍었다고 하는 것은 저 이정현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 지역에서 27, 8년 동안 약 30여 년 동안 일관되게 찍어왔습니다. 대통령도 거기, 도지사
도지사도 거기, 국회의원도 거기, 도의원도 거기, 군수도 거기, 또 군의원까지도 거기, 그리고 교육위원회, 교육감독 거기만 찍어왔었던 이분들이 30년을 동안 찍어왔던 이분들이 마음을 돌려서 1번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정현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타이밍입니다. 이제 그 시절이 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순천 곡성의 보궐선거 결과가 결코 일의 반창고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건 절대로 비닐우산이 아니다. 반드시 그 다음으로 확산이 돼 나갈 것이고 그 확산을 되게 나가기 위한 노력을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틀림없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지역 구도가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질 정도로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전라도 경상도 그런데 경상도 중에서도 경남에서는 이미 사실 당시에 출마를 무소속으로 했지만 실제로 민주당 사람 아닙니까? 김동완 지사님께서. 김동완 지사님이 민주당으로서 경상도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서 표 엄청 얻었지 않습니까? 부산의 북구는 이제 새누리당과 비새누리당이 역전이 됐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은 현지에서 3선을 했고 문재인 의원님도 당연히 당선됐지만 다른 분들도 삐까삐까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쪽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로 통진당 그 당시에 당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어떤 노동당 민노당 출신들이 당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이 40%, 43%까지 이렇게 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쪽은 진즉부터 시작을 했었었고 난공불락갔었던 호남에서도 이제 이 지역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지역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소모전입니다. 어마어마한 국력 낭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속상할 일들이 많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이제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산은 이렇습니다. 전국의 시, 군, 부가, 은비원, 동을 포함해서 내년 예산을 짭니다. 지금 말고 이제 2016년도 예산을 2015년도 연초부터 짜기 시작합니다. 2, 3월까지 그걸 짠 다음에 도에다 올립니다. 모두가 다 뭔 일이든지 다 하고 싶습니다. 돈 부숴갖고 안 좋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돈을 다 예산을 올립니다. 그러면 올린 예산이 도에서 이제 걸러냅니다.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칼질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실국들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안이 작성이 되면 군에서 예를 들어서 20개를 올렸는데 군에서 12개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간 예산을 부처로 올립니다. 농림부로도 올리고 산작으로도 올리고 주고 올립니다. 그러면 부처에서 또 한 6월달까지 완전히 칼질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 올릴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선정을 해갖고 한 6월 말까지 만듭니다. 그러면 6월 말 정도 해서 이제 이걸 기재부로 넘기게 됩니다. 그럼 진짜 돈 가지고 있는 기재부에서는 이제 더 큰 칼로 잘라내는 거 같아요. 살찌없이 쳐내는 거죠. 그렇게 전체 한 4,000개 정도로 줄입니다. 수많은 개가 4,0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바위덩어리가 이게 아주 작아진 그야말로 조약돌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기재부에서 완성된 것을 이제 국회로 넘기기 직전에 어떻게 하느냐. 정부 여당 안이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부 여당 안입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야당이 빠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권을 하는 것입니다. 집권하는 여당이 참여한 정부 여당 안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정부 여당 안을 만드는데 광주, 전남, 전북 30명 전원이 야당이면은 그러면 그 회의에 누가 참석합니까? 누가 가서 광주에서 먹고간에 이 KTX를 꼭 이번에 예산을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고 누가 그 절실하게 그걸 호소를 할 수 있습니까? 광주에서 완도간 고속도로가 왜 필요한가를 누군가가 절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30년 전원이 야당이고 여당 하는 회의에 야당이 부를 수도 있습니까?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거기 아무도 파견 못하는 그
그쪽 지역민들이 손에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시절, 열린우리당 시절에 대구, 경북 마찬가지입니다. 열린우리당 당정회의 하는데 대구, 경북에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정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국가는 후퇴를 하게 되는 거고 지역 발전 또한 후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었고 이걸 꼭 깨고 싶었었고 그래서 죽자 사자 4번 19년 동안 호남에서 그렇게 출마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냥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아니라 이게 시스템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늘리면 된다고요? 국회에서는요 예산이 넘으면 이렇게 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또 다룹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주로 깎을지언정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 전체 회의로 넘어와서 또 깎을지언정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결위로 넘어가서 또 깎을지언정 늘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결 소위원회 가서 다시 한번 다뤄지게 되지만 그때는 계속 칼질이지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월 달에 가서 내년도 예산에 국회에서 3조 원 삭감, 2조 원 삭감 단 한 번도 국회에서 정부에서 늘어난 안에 대해서 2조 원 증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국회에서 깎아야 되는데 야당이 참여하는 것은 호남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깎는 데 참여하는 것이지 늘리는 데 참여하는 것이 아닌데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독점하고 독선하고 이렇게 독주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한면에 찍는 순간 속은 시원할지라도 4년 동안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또 보내야 되는 것이 말하자면 독점 구조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였었죠. 저는 그래서 이제 호남에 가서 요즘에 연설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호남에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할 때가 됐습니다. DJ 이후에 호남의 새로운 리더십을 새롭게 정립할 때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DJ는 분명히 호남에 있어서의 영웅이었고 물론 국가적으로도 영웅이었었지만 대단히 훌륭한 분이었었습니다. 호남의 비전이었습니다. 저분이 집권하면 우리 호남이 달라질 텐데 아주 제가 막말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호남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겠습니다. 자, 경상도는 집권을 했더니 어디 면 단위 구미가 완전히 구미시가 됐고 허벌판 바닷가에 포항이 완전히 포항시가 되고 언제부터 울산이었는데 울산이 저렇게 18시가 되고 창원에 저런 공단이 들었었고 마산에 저렇게 커졌고 부산이 저렇게 커졌는데 우리도 우리 지역 출신 대통령 한번 가져보면 호남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희망과 꿈과 여망들을 다 가졌습니다. 그게 비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도 집권하는 것이 비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집권을 했습니다. 정권이 연장도 돼서 10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비전이 달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호남이 변했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 어쨌든 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DJ였었고 DJ가 리더로서부터 섰었습니다. 그리고 DJ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도 굉장히 진전을 시켰었고 남북 간의 화해도 엄청 가져왔었고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동안에 소외됐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발전과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습니까? 그분은 대통령을 이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호남은 DJ를 리더로 DJ 리더십을 계속 그걸로 또 DJ를 다시 또 부활시켜서 당선을 시키는 비전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제 호남은 DJ 말고 DJ 이후에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리더를 키우고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호남 출신이 아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호남의 모든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또 DJ를 앞세우고 DJ를 팝니다.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엉터리입니다. 이래가지고는 호남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호남항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호남의 미래와
어둡습니다. 저는 이제 호남은 새로운 호남에 대한 비전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미국과 일본 위주의 수출을 할 때에는 당연히 그쪽에 수출하는 한국 주변에 공장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남이 좋다 해서 그 시절에 고속도로 넘는 시절에 호남에다 공장 만들어가지고 물건 실으니까 덜컹 해가지고 그쪽으로 싣고 가서 그쪽 한국에서 여러분들 같은 수출하는 게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누구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일본, 러시아의 교역량을 다 합해도 중국의 교역량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장보고가 어디 출신입니까? 해상에서 무역하고 제대로 할 때에 과거에 어느 항구들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저절로 호남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고속도로 엄청나게 뚫렸습니다. 제가 순천에서 보성을 가도 20분이면 가고 고흥을 가도 1시간이면 다 가고 광주도 40분이면 좀 밟아서 그렇지 40분이면 갑니다. 이제 이런 시절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 광양 컨테이너 항 주변에 5,500만 평의 땅이 널널하게 있습니다. 보상해주느라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 땅은 땅값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광양 컨테이너하고 부산 컨테이너 사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광양은요 컨테이너 직선 거리로 6km입니다. 부산은 사실상 디귿자입니다. 광양은 폭이요 600m입니다. 부산은 300m입니다. 부산은 수심이 15m지만 광양은 20m입니다. 부산은 지금처럼 태풍이 몰려오면 작업을 못할 수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광양은 온편 안으로 들어와 있어갖고 해일이 몰려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이제 호남은요, 호남 시대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운다고 한다면요, 오지 말라고 데모를 해도 몰려올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호남 발전에 남겨진 땅, 애껴둔 땅, 그야말로 보물같이 지금 남아있는 저 땅, 다른 지역은 개발을 하고 싶어도 과거에 하도 많이 개발을 해갖고 땅값은 다 올라가 있고 또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에 맞는 공장들이 있어가지고 뜯어내지도 못하고 그대로 놔두기도 뭐하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태반이지만 지금 호남 널려 있습니다. 환경은 환경대로 제대로 다 갖춰져 있죠. 그리고 아까처럼 땅은 널널하게 있죠. 일하겠다는 사람들 가서 공장만 세워놓으면 서울에 나간 사람들 다 들어올 겁니다. 저는 이제 호남 시대가 됐습니다. 이걸 이끌어갈 제대로 된 이제 지도자들과 또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야 될 그런 시절이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수석 시절에 모 회장한테 호남에 공장 좀 지어달라고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석님 같으면 이런 나라에서 공장 짓고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멱살에 접해가면서 날마다 집 앞에서 장소국 들어가면서 이런 나라에서 사업하고 싶겠어요? 그런 소리 끄집어 내지도 마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저는 호남에서 이제 정말 노사 간의 평화선언을 도지사, 시장 문수, 구청장, 지역의 대표들이 저는 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호남에서는 물론 공장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1년 내내 정말 한 번도 없는 파동 모풍지대가 바로 제로지대가 바로 호남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그런 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바로 그러한 것들을 제시를 하고 또 호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호남이 뭔가 지금까지와 다른 정치, 지금까지와 다른 리더십, 지금까지와 다른 그런 발전 전략들을 세우고 누군가가 제시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며칠 후에 호남 출신 차관을 지냈던 사람 9명과 저녁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얘기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혹시나 장관 안 시켜준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화기나 들고 쳐다보고 있지 말고 당신들이
기재부에 있으면서 농림부에 있으면서 당신들이 산업부에 근무를 하면서 뭐 하면서 그렇게 봤던 그 시각을 갖고 하나에 대해서 지금 저 널널하게 비어있는 도화지 같은 저 땅을 어떤 식으로 30년, 50년을 대비해서 개발을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한번 비전을 만들어보고 제시를 해봐라. 그렇게 돼서 어떤 제대로 된 이게 성립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시장 도지사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말도 안 된 공약들 선거 딱 쳐가지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그런 공약들 던지고 맨날 거짓말쟁이 노릇하고 시간 낭비하고 난개발해버리고 쓸데없는 데다 돈 쓰고 하는 이런 짓들이 이런 헛수고들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기회를 좀 해보는 것이 그 좋은 달란트에 대한 보답이 아니겠느냐 하고 지금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제가 19년 동안 호남에서 죽고살고 출마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저같이 국회의원을 이미 지낸 사람, 제 머리 꼭대기도 앉아있는데 저만도 못한 국회의원 정치하는 사람들은 머리 꼭대기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하늘에서 내려다볼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할머니들이요, 80 넘은 할머니들한테 쭉 앞서러 가다니까 저 사람이 나 알아보겠어. 또 내가 뭔 얘기 한다고 알겠지. 지나쳤다. 그 사람 떨어집니다. 정말 그것은 국민들을 잘못 읽는 겁니다. 85세 먹은 할머니가 제가 선거 때 했었던 호소하면서 얘기했었던 걸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제가 당선돼서 순천 역전시장을 갔는데 그 80 넘은 할머니가 좌판을 깔아놓고 하던 할머니가 뭐 몰려와서 저한테 축하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딱 가운데로 와가지고 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완전히 제 흉내를 그대로 내요. 제가 연설했던 그 흉내를 그대로 내는 겁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나 연설 다 들었어. 그리고 텔레비전도 다 봤어. 당신 나와서 얘기한 거 다 들었고 당신 똑똑해서 찍었어. 80 넘은 좌판 깔아놓고 시장에 사는 할머니 얘기입니다. 하물며 늘상 다니면서 사교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감각은 완전히 하늘을 찌릅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그건 완전히 실패입니다. 가르치려고 했다는 건 완전히 실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까처럼 그분들이 쓰는 용어로 나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투리 책을 다시 봤고 제가 딱 내려가서 순천에 그 호메인용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아쪽 그 제야 쪽인데 굉장히 병원 원장이세요. 그래서 제가 수석을 마친 지 사표를 낸 지 딱 5일 되는 날 그 병원으로 가가지고 계시냐고 손님은 나오고 계시대요. 그래서 바로 앞에 환자들이 앉은 그 딱딱한 그 의자에 30분을 거기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밖에 안절부절하고 와서 덜 알아보고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앉았다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30분이 지났는데 제가 명함을 드렸습니다. 그냥 안에 들어가서 30분 좀 기다렸다고 얘기 좀 해달라. 이분이 문을 팍팍 차고 있잖아. 아니 차라리 이전일 수도 어떻게 나 같은 놈 30분을 기다리냐고 했어요. 제 시작이었습니다. 조금 나쁜 말로 말해서 제 전략이었습니다. 제 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자세로 일단은 응했습니다.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마치고 나오면 바로 이런 땅에서 그냥 바로 신발 확 벗고 무릎 딱 꿇고 앉아서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놈을 떨어뜨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목사님을 믿겠습니까? 이놈을 당선시키게 해주십시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축복 기도를 해놓고 저 안 찍을 수 있습니까? 어쨌든 무지막지하게 기었습니다. 무릎으로 기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곳에 제가 인사를 간다. 절대 서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 됐든 앉아 계시기만 하면은 또 무조건대로 저는 무릎 하나 땅에 딱 꿇고 바로 거의 조건 마사지로 달려가서 무릎 한번 꿇고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 어깨띠를 들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저놈은 뭔가 달리 보이고 좀 위화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감하게 어깨띠를 벗어 던져버리고 아예 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빨간 조끼에다가 이정을 쓰고 뒤에다 크게 이정을 써서 붙이고 그냥 그렇게 다녔습니다. 훨씬 접근이 쉬웠습니다. 순천 아래시장에 가가지고 면바지하고 완전히 10,000원짜리 티를 5벌을 사가지고 완전히 그걸 내내 입고 다녔습니다. 제가 유세 차량을 1톤짜리로 해가지고 스크린 그걸 없이 딱 제작을 했습니다. 주요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통트럭에다가 그 큰 걸 달았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막 쓸고 다닐 때 그 친구는 아파트를 못 들어옵니다. 이 두 차가 어쩌고 아파트로 들어옵니까? 저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 차를 씩씩 지나다닐 때 저는 그 이면 도로에 자전거로 다니면서 혼자 있으면 그리 다가가고 뒤에서 소리 나면 또 다시 뒤로 깎고 해서 가서 인사하고 뒤에 이름 써갖고 내니까 멀리서 보면서 저 자식 처음에는 손가락 쳐더니 나중에 점차 참 열심히 하네, 부지런히 뛰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른들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멍가게 있으면 고리 달려가고 또 뭐 있으면 그리 가고 항상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들에게 점차. 다른 사람들 7시 반부터 나와서 사거리에서 절하면 저는 새벽 3시 40분에 가스 충전소부터 시작해서 돌기 시작하고 새벽기도 가고 그거 끝나고 나면 목욕탕 가고 그거 끝나고 나면 운동하는 데 가서 자전거를 한 바퀴 다 돌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인사할 때 저는 차로 샥 다니면서 이제 계속 손 흔들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절대로 차별화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하나도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하나부터 10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플랜카드 문구조차도 의뢰껏 쓰는 그런 플랜카드를 완전히 집어던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골 태코로 담터댁입니다. 담터댁 큰아들 이정현 해갖고 뭐 쭉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담터댁이란 말에 온 시내가 그래서 담터댁 큰아들 내가 어디 가면 담터댁 큰아들 이리 와봐. 너무 정감 있게 다가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저 일 한번 시켜주십시오. 진짜 저 한번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호소를 했더니 끝나고 났을 때 할아버지가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 나 눈물이 났어. 그래서 저 프랜카드를 아예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이정현 붙여놨더니 온통 시내에 나만 보면 이제 그렇게 미치도록 일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에 기존 해왔었던 것을 다 한번 깨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은요, 굉장히 돈 선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짐 싸들고 올라가겠습니다. 저 정치 안 하겠습니다. 저 그렇게 돈까지 써가면서는 그렇게 환장하고 국회의원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일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제가 국회의원으로 환장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거절했습니다. 요즘에 순천에서 농협장 선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순천에서 돈 안 쓰고 하는 선거가 통하는 걸 처음 봤다. 자기도 그걸 한번 선언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식으로 던졌습니다. 저는 모든 문화를 다 바꾸고 싶었습니다. 교회 선거기한권에 가서 이렇게 세우고 앞으로 불러내서 이정현 후보가 왔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절대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나 예배 보러 왔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목사님들 소개합니다. 본인은 소개를 원치 않았지만 지금 저기에 이번에 출마한 이정현 후보가 와 계십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봤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사람들은 그걸 너무너무 겸손하고 좋게 봐줬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순천에 내려가서 이제 행사를 토요일에 일요일에 행사를 하면 시장, 저 의장 뭐 해갖고 한 5명이서 촉촉하게 앞에 소개하느라고 하시고 인사만 하느라고 또 한 30분 완전히 조기 축구한 사람들 배구 올라가 앉은 사람 지쳐갖고 이거 하고 시장을 2번 무소속으로 연속 당선시키고 국회의원을 또 다른 당으로 2번 연속을 당선시켰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2번의 노예가 아니구나. 얼마든 2번이 아닌 다른 번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제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갔고 당선을 확신하고 갔었습니다. 예산하고 아까 활동은요. 워낙 앞선 사람들이 안 했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파티가 납니다. 그냥 거의 술탄 수준만 던져도 원자폭탄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만 제가 지금 왜냐하면 이 얘기를 제가 다 해버리면요 상대방을 위해서 또 제 발목 잡습니다. 또 제 앞에서 지뢰를 까니까 제가 예산을 어떻게 가져왔다 이 얘기는 영원히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순천 공무원들이 아마 계속 퍼뜨리고 다닐 겁니다. 제가 산업일을 간 이유는 전라남도 제조업의 85%, 대한민국 제조업의 10%, 1년에 123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광양만권 주변에 이 많은 산업단지를 제대로 개발을 하고 제대로 뒷받침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반드시 개혁돼야 됩니다. 정치를 안 오고 말지 정권을 안 잡고 말지 반드시 개혁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넘어왔으면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런 식의 특권은 허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실상을 얘기를 하고 국민들과 함께
고칠 것은 고쳐 나가야만이 우리 자식들 후손들한테 정말 큰 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거고, 지금 이 시대에 하지도 않으면서 정치를 하겠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비정상들, 너무나 팽배해 있는 이런 비정상들을 과감하게 국민과 함께 공유를 해서 몇 사람만 알고 있는 정보로 끝낼 게 아니라 국민과 함께 공유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고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제가 통화를 했을 때 보니까 굉장히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국민들이 있는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고쳐지는 게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병은 자랑을 해야 낫는단 말이 명언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국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요, 이대로 가면요, 정말 애가심입니다. 애가심이란 뭔 말인지 아세요? 전라도에서 애가심이란 말 씁니다. 이거 아주 그냥 완전히 정말 애덩어리입니다. 이건 정말 고쳐야 될, 고질적으로 정말 이 국회는 고쳐져야 됩니다. 국회를 고치려고 한다면요, 하도 면역성이 생겨갖고 하도 매를 많이 맞았고 웬만한 때려도 이제는 아프지도 않습니다.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참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가지고 한번 몰매를 맞아야만이 이 국회가 고쳐지고, 국회가 고쳐져야만이 다른 분야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다른 분야의 개조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체 아는 체 많이 하지만 국회 실상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국민들이 1%도 안 됩니다.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19대 다른 거 다 놔두고 19대 들어와서 지금부터 막 시작하면서부터 오늘까지 해가지고 그동안에 외국 나갔던 국회의원들이 일정표를 전부 받고 비용을 전부 받고 어떤 식으로 대접을 받고 왔는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아마 전부 다 공개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날로 국회의원들은 밖에 출입 못합니다. 맞아 죽을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요즘에 무슨 출판 기념회 갖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정말 거학 중에 거학이 이 출판 기념회입니다. 단 한 번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유명한 작가들도 출판 기념회를 안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기껏 자기 질문을 모아놓고 누가 하나 읽지도 않은 그런 자료 가지고 책 내놔가지고 그냥 완전히 수금의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삼는 이런 출판 기념회를 1년에 2번씩 하는 염치 없는 국회의원도 있고 4년 내내 매년 한 번씩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있는 그대로 공개가 돼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놈 새끼들 말이야, 너희들 할 일이 뭐야? 입법하고 예산밖에 더 있어. 예산 심의하고 입법은 시민단체 갈 수 있어요, 한양대학교 갈 수 있어요, 고려대학교 갈 수 있어요. 누구도 못합니다. 그건 국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계를 받는 이유입니다. 다른 데 가서 특권을 누리는 이유입니다. 그 입법하고 예산 심의를 이렇게 소홀하고 이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이 2조 원을 내년 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법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2조 원을 투자를 내년에 못 얻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상상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처럼 10조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법이 통과가 안 돼서 거기다 예산을 담지 못합니다. 송파 샘문제 사건을 2,300억을 담아가지고 40만 명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준비를 해놓고도 담지를 못하고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담지를 못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그러면서도 출판기념회하고 그러면서도 원금 듣고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서는 최고 황제대우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정치가 어떻게 66년 동안 계속되고 있냐고요. 저는 국회 정상화,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보다 더 시급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고시 공부하고 머리 싸면서 공부해갖고 국회의원 됐습니까? 아니면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면 무슨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입니까? 오로지 국민들한테 잘하겠다고 약속해갖고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실제로 맡아놓고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고요. 법안 통과 빵?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예산심의요. 저도 예산심의를 많이 봤지만 항상 양심의 가치를 느낍니다. 저 예산서 저도 읽지 못합니다. 문제점 찾아내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체 300명 가운데 예산서 던져주고 제대로 읽고 문제점 찾아내라고 하면 찾아낼 수 있는 국회의원 저는 10명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들의 굉장히 도움을 받고 공부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올 수도 없이 시켜놨다가 3시간, 4시간 남겨놓고 뜯어버리면
그냥 그만인 것이 대한민국 예산 심의 아닙니까?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국회가 개조되고 개혁되지 않는 한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상화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솔직히 신문에 일면 토크와 방송의 거의 모든 뉴스에 가장 주목을 끄는 게 정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면서 누구 보고 바르게 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고 있는 동안에 이 국회 개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이미 모 연구기관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라. 정보 공개 다 할 수 있는데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그 자체를 또 문제 삼아라. 있는 대로 다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국회 개조, 국회 개혁 이 부분과 아까 호남의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는 문제, 그리고 제 자신, 정말 국회의원은 이제 국민들을 가르치고 개도하고 이끌어가고 무엇을 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다고 하는 것, 그런 자세와 그런 생각을 갖고 해요. 고맙습니다. 네, 아주 열정적으로 강연해주신 이정현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말이 열정이지 뭐 소리빼기 뭐 백개 질렀죠. 제 성질입니다 이것이.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을 제가 뺏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 같은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 있고 그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그런 보고 말씀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